자,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용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의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이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등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원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전부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도시 수입으로 외웠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신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법률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도시를 바꾸면 시도가 되겠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한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말 그대로 시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조정한다, 좀 묶어두어서 유보시킨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시도지사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에 정한 기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을 넘지 못하는 거죠. 최대 20년입니다. 이 말을 20년 이내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또 틀리죠.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요. 3년도 틀린 거고요. 15년이라고 그러면 맞죠. 15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년은 아닌 거고요. 자, 그렇게 정확하게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시가와 유보기간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날은 시가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그랬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시가와 유보기간의 종료 고시일의 다음 날 틀립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유보기간이 끝나니까.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위 제한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요. 그러나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신고하고 신고로 가능하다? 아닙니다.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사업은 일정 조건일 때 시행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이 불가피한 것,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할 때,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세 가지 경우에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인의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능한 건축 행위를 보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이에요. 축사, 퇴비사, 양어장, 창고, 그리고 또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하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껴들 여지가 없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잠시 건너뛰고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입안하는지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혁신구역, 이거 다 신설된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혁신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 신설된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이전에 입체 복합구역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을 보면은 그 지정 대상 지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입니다. 입체 복합구역에서도 이전에 그랬죠.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 등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 즉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계획은 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시료, 또 이 지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은 굉장히 강력한 계획이잖아요. 그만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4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면은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미술작품의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도미주라는 친구는 공부하는 공개공지의 확보,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알아두시고요. 복합용도구역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즉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런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한 경우, 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양 경우,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이하로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
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고 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유기인입니다. 유기는 다음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도시혁신 구역 및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단독이 아니라 도시혁신구역과 또는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과 관련해는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준용합니다. 또 6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필요한 때에는 이 6인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도 입안을 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즉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역시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기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은 이런 거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5년 이내에 생략할 수 있고요. 또 입안 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때도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알아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경우와 건축물의 경우로 나뉩니다.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지역 등 건폐율,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네, 이 부분은 말은 어렵지만 심플해요. 각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제한이 특이하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경우는 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와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요. 방화벽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구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노표를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럴 때는 각각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규정을 적용하는데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새로 신설되고 개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내용이 좀 복잡하죠. 이제 반복해서 알아두시고요. 개정 신설된 부분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반 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